세무 공무원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일종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무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추적해서 잡아내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로 해서 포상을 하겠다. 한 건에 대해서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된 내용이 신고가 돼요. 근데 이게 세무조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테러 방지에 불순한 어떤 조직에 그런 자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건데, 그러면 1천만 원 밑으로 하자, 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도 이상거래라고 해서 잡힙니다.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데 그냥 아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뭐 하나 개정된 게 세무 공무원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국세 기본법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뭐냐면 일종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무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추적해서 잡아내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로 해서 포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이제 세무 공무원분들이 인센티브도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막 잡아내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생겼다고 해서 막 세무 공무원분들이 본인들 현재 하시는 일도 엄청 바쁘고 힘든데 그것까지 해서 막 일부러 추적 조사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별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입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국세기본법에 82조 3인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본법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은 그냥 정부에서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잘못하면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내용은 법에 근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무공무원 포상금도 법에 일단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행령이 이렇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헌법에 있는 내용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헌법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 그래서 조금 제가 뭐 이제 법학자는 아니지만 좀 조세법 전공 석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월 14일 날 됐어요. 3월 14일 날 기억나십니까? 다들 정신 없었잖아요. 그 탄핵 이슈 때문에. 그 와중에 꼭 이걸 해야 되겠냐. 내 말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도 있지만 두루두루 알아야 된다. 눈 뜨고 코 베는 세상입니다. 눈 감고가 아니라.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금 조사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뭐 충분히 가능은 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는 단순 계좌이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순 계좌뿐만 아니라 이제 현금 입출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계좌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금 입출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건에 대해서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된 내용이 신고가 돼요. 근데 이게 세무조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테러 방지예요. 테러 방지. 어떤 불순한 어떤 조직에 그런 자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하고요.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신고가 되니까 그러면 1천만 원 밑으로 하자. 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도 이상거래라고 해서 잡힙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씩을 하루에 계속 인출을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잡힐까요? 왜냐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수천만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잡아내지는 않는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언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뭔가 살 때, 자산을 취득할 때 아니면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1천만 원 미만으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거래라든지 자산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세무조사했던 사례를 들은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로 잡아내더라고. 그러니까 1천만 원 미치면 괜찮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괜찮을 수 있다예요. 괜찮을 수 있다. 하루 1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이미지가 나올 건데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모델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소득 그걸 탄로한 금액을 좀 잡아내려고 만든 모델인데 요 자료가 2009년제입니다. 20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정도 지난 거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겠죠. 훨씬 더 발달돼 있겠죠. 모델 원리는 되게 심플해요. 저는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년치 데이터를 봅니다.
5년치. 그러니까 조작이 힘들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재산 증가, 그리고 소비 지출한 거. 그래서 재산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같은 거. 소비 지출은 해외 체류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플러스 값으로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차감하냐면은 5년 동안 신고한 소득 금액을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5년이니까 신고한 금액은 5억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딱 샀다. 그럼 30에서 5 빼니까 얼마 남죠? 25조. 그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억. 많이 써버린 거죠. 안 쓴 거죠. 뭘 안 사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30억. 그러면 피디님이 보시기에 플러스 1억을 잡아야 되고 플러스 30억을 잡아야 돼요. 당연히 30억.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30억을 잡아낼 때 들여다 봤더니 500만 원을 왜 이렇게 이체를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500만 원을 띄엄띄엄하고 이상거래로 안 들어가면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행정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봅니다. 뒤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2009년이니까 지금보다 이제 물가 상승 같은 걸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기업 대표셨어요. 기업 대표셨는데 5년간 증가한 재산을 봤더니 아파트를 하나 샀고 하나 팔았단 말이에요. 취득한 게 34억 7천 정도 되고 판 게 8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봤을 때 한 27억 정도 되는데 주식을 또한 8억 정도 사셨네요. 그래서 5년 동안 증가한 재산이 거의 한 30억 정도. 그리고 소비 지출액이 8억인데 5년 동안 7명 가족이 해외여행을 116번을 가요. 한 달에 2번. 누가 봐도 과하죠.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소득 금액을 봤더니 3억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5년치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한 달 500만 원이에요. 물론 한 달 500만 원이 적은 건 아니야. 그 당시 돈으로. 2009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2번 해외여행을 가고 34억짜리 집을 사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탈루 혐의 금액이 무려 36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무조사를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얘가 이제 신고를 100% 다 안 한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과소신고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잡아낼 거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PCI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탈루 혐의 금액이 너무 커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입증해보세요. 이래버려요.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징역세 아니면 뭐 다른 세금 나오는 거죠. 법인에서 이제 돈을 뺐을 법인 대표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법인세 그 사업체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수익금액 누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요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세무조사 피하면서 현금 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금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원리를 아셨다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이게 생활비 정도 교육비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벌인데 배우자에게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 이거 누가 봐도 인정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줬다. 약간 좀 과한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교육비를 대줘요.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뭐 문제 안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한테 교육비를 막 몇천만 원씩 턱턱 줍니다. 이건 문제 되겠죠. 왜냐하면 부양 의무가 있는 아빠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럼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세금이 안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넘어섰다 그러면은 세금이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딱딱 끊어줬으면 좋겠잖아요. 뭐 한 달에 500이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전부 다 499만 원 500에 맞춰서 돈을 주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자체 내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저도 모르지만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말하면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재밌는 판결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인데 손자한테 결혼식인데 축의금을 400만 원인가 주셨어요. 그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 판결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 나왔어요. 그럼 일단 400만 원 확보했네 우리가. 맞죠? 맞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거죠.